지난 시간에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그 법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견해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 이걸 이제 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세속의 견해에서 보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언어, 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다면, 법은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당신과 똑같이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정리를 해서 모든 중생들이, 존재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한 것이 법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법은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님과 똑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그 객관적인 세상 자체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존재가 외부 대상과 만나서 그 관계하는 방식, 그 외부 대상을 만나서 어떤 이제 인식이 일어날 때, 그 외부 대상을 이제 분별할 때, 그때 마음에 이제 탐욕이 있느냐, 성능이 있느냐, 그런 그 대상과 관계하는 그 마음 상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대상 자체만 다루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괴로움은 이제 바깥 대상이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대상 자체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좀 쉽게 말해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어떤 대상 자체를 이제 분석하기보다는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떤 대상, 바깥의 대상을 인식을 할 때, 분별을 할 때 그 대상을 부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대상을 어떻게 봐야 그 나중에 이제 이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 또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다. 그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분류한 것이 이제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죠.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에게서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뭔가, 존재의 실상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존재가 그 어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거기서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 자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존재, 우리는 보통 이제 존재에 대해서 뭔가 실체가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영혼이나 지나 자아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우연히 발생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좀 다르더라.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규정할 때, 존재를 이해할 때, 특히 이제 존재라는 말은 이제 생명이 있는 어떤 중생, 생명이 있는 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인식작용, 의식작용이 있더라, 분별작용이 있더라. 외부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이제 이런 정신, 어떤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소멸되기도 한다 하는 여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제일 먼저 이 존재를 규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정신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적인 요소가 결국은 이제 괴로움도 결국 이 정신적인 요소에서 일어나고 또 이 존재를 생명체를 규정하는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정신 또는 마음, 그러니까 정신작용 이런 것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단순히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육체적으로 육신이라는 이제 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몸과 또 그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부 대상을 분별하는 정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게 바로 정신과 물질로 분류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차이죠. 이제 크게 분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뇌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뇌 자체가 그냥 마음이다. 뇌 자체가 의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뇌와 마음은 이제 뇌라는 것과 마음이 동일시하고 같은 걸로 보고 이런 이제 접근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이제 의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몸과 생명이 같은 것인가, 몸과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딱 그냥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침묵을 지킨 질문 10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몸이 생명인가, 아니면 이제 몸이 생명과 다른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정신작용 이 두 가지를 부처님은 같은 걸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조건지어져 있는 그런 연기적인 관계로 봤다는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물질 자체를 정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해서 정신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존재를 이제 분류를 할 때 크게 나누면 정신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신이 일어나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몸 자체가 정신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그런 전반적으로 이제 외부 대상의 대상을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런 작용을 총칭해서 정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크게 나누면 정신과 물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신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은 팔리어로 나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름, 명칭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게 왜 이제 이 나마라는 것을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결국 어떤 외부 대상을 분별할 때 앞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정한 표상이나 이름을 붙여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신이 작용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적정한
뭐 명칭이나 이름 이런 걸 붙여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 했다고 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가니까에 보면은 대인연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거기 정신작용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아디 왔잖아.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의 특성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분별하는데 그 분별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게 이제 표상작용을 취하는 것과 이름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신을 다른 말로 해서 비물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루빠. 아루빠라는 거는 이제 물질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요소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하고는 좀 다른 이런 어떤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신작용이라 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정신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기울어서 뭔가 작용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정신, 그런 것들은 다 합쳐서 정신현상이라고 보통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이렇게 소리가 들리거나 할 때 그 소리가 딱 들리는 건 귀에다 그냥 이렇게 이제 소리가 자극을 주면 그 소리에 대해서 뭔가 작동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그 대상으로 마음이 그 대상으로 이렇게 기우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은 전부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그래서 이 정신작용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이 뭔가 만질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으로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단지 이건 형체도 없고 그냥 작용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작용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이걸 어느 위치를 찾거나 또는 어느 그 모양이 있거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만질 수도 없다. 그냥 단지 작용만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걸 정신작용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루빠, 이제 빨리어로 루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원어의 뜻은 깨진다는 뜻입니다. 뭔가 부서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형체를 갖고 있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건 형태와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물질은 왜 물질이라고 하느냐?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형이 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외부의 뭐 예를 들어서 기온이라든가 뭐 외부의 충격이라든가 그런 온도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이게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변형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어떤 형체를 갖추고 이렇게 변형되는 또는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물질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예를 들면 우리 존재로 말하면 이 몸이 물질이 되겠죠. 뭐 뇌라든가 이런 장기 이런 건 다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을 의지해서 뭔가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그런 작용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정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런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바로 죽고 나서 바로 보면 아직 몸도 따뜻하고 이런 게 남아있지만 그 통증을 느끼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정신이라는 건 좀 다른 걸로 이해를 해서 정신과 물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신은 작용만 있지 형체는 없는 것이고 물질은 형태가 있고 이거는 부서지는 특징을 가진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물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루빠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비물질 그런 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정신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신작용을 좀 더 자세히 먼저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현상을 이렇게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기준은 뭐냐 하면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에 기준을 뒀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이 일단 명심을 하고 현상을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정신작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을 되게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정신을 크게 나누면 또 정신 자체를 분류를 하면은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마음에 부속된 것, 마음에 속한 것, 이런 걸로 두 개를 분류를 합니다. 이 빨리어로는 이제 찢다, 마음은 찢다라고 하죠. 이 찢다라는 말은 그냥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는 것.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뭐라고 아는 역할을 하는 걸 찢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찢다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째따시카라고 있습니다. 이 째따시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뜻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째따시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마음에 부속된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째따시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마음에 부속됐다. 그래서 심소, 그러니까 속한 거다. 이래서 심소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걸 심리 현상으로 요즘은 많이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mental factor라고 번역을 하죠. mental factors라고 번역을 하는데, 마음에 속해 있는 그런 요소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과 함께 작용하면서 마음에 이제 좀 속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째따시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마음과 마음 부수,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심소로 번역을 했고, 이걸 이제 마음과 마음 부수로 번역을 했는데, 마음 부수보다는 요즘 와서 이제 심리 현상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대상을 분별하는데 중심을 잡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마음의 그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고 마음에 속해 있는 그런 심리 현상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두뇌가 있고, 이 두뇌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 머리가 뭘 할 때, 이 손과 발, 몸통, 이런 것들이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대상을 분별하는, 이제 아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아는 거에서 대상을 느끼는 작용을 하거나, 대상을 인식하거나, 대상을 집중하거나, 이런 식의 작용을, 그 마음이 작용될 때 그런 걸 동시에 작용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분석해서, 이런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과 마음 부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심리 현상들, 째따시카라고 해요. 이건 마음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작용하는 걸 그냥 이제 작용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한 것일 뿐이지, 실제 마음과 심리 현상은 같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을 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하고 동의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만호란 말도 있는데, 이것도 마음하고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또 오온, 다섯 무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나 이제 육처, 여섯 감각 기능.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말할 때는 만호, 이거 이제 중국에서 의로 번역을 했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뭔가를 분별한다는 의미에서는 윈냐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단지 대상을 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신작용의 주도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찢다, 마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뭔가 이제 분별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윈냐나,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뭔가 대상을 감지하는 기능,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받아들이는 기능적인 역할 측면에서는 만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은 용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음이나 의식 이거는 그냥 같은 그냥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또는 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호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그 영어에서도 이걸 그냥 마인드로 똑같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의식 이런 것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대상을 이제 알 때 그 아는 작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그 마음에 속한 것, 마음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정신현상, 그거를 이제 마음 심리 현상들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작용할 때 여러 심리 현상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심리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심리 현상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느낌.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괴롭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특히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게 있고 또 뭔가 그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다 뭔가 표시를 하는 것. 아, 저건 뭐다. 이렇게 표상을 취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이런 작용을 해야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빨리어는 산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묶어서 나머지 심리 현상들을 통틀어서 이제 형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수, 상, 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느낌.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느낌을 수로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인식을 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 그리고 형성 무더기, 형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행할 행자 써서 행이라고 표현해서 수, 상, 행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마음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작용을 크게 분류를 하면 마음과 심리현상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심리현상은 또 수, 상, 행으로 또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의식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수, 상, 행, 식 이 네 가지가 정신작용이다. 이렇게 해서 물질하고 해서 다섯 무더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오온이라고 아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반야신경에도 보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그 오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 중에서 식은 마음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수상행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 현상들에 해당하는 건데, 이 심리 현상을 또 세 가지로 해서 느낌, 인식, 느낌과 인식이 워낙 중요한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따로 뺀 겁니다. 따로 빼고 나머지를 묶어서 행 또는 형성이라고 하는 이걸로 분류를 해서 수상행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래서 오온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이야기할 때 정신과 물질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색수상행식 이렇게 오온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형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 형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계속 형성한다. 이것은 뭔가 하나를 만들면 그게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유익하냐 해로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제 정신에서 비롯되는 건데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제 해롭다고 표현을 하고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은 괴로움의 소멸을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는 유익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것이 유익하냐 해로우냐 하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익한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될 거고 해로운 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익한지 해로운지 유익한 마음인지 해로운 마음인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형성무득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한 거하고 해로운 거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할 때 크게 나누면 심리 현상에서는 이제 유익하거나 해로운 거,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거는 해로운 법이라고 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 유익한 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또 우리가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따로 이제 이거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떤 인식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신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그 나머지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유익한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심리 현상들을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존재를 분류할 때 정신과 물질 이렇게 분류하시기도 하고 또 정신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물질보다. 그래서 이 정신작용은 또 느낌과 인식과 그 다음에 형성, 그 다음에 의식, 그러니까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느낌, 인식, 형성,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마음과 마음부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마음과 심리현상을 또 수상행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그냥 이게 마음은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 대상을 좀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심리 현상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심리 현상은 마음에 속해서 이 마음이 좀 더 대상을 세세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역할을 할 때 그 인식이 일어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은 일어나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해로운 법하고 유익한 법은 나중에 이게 집성제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결국은 이 해로운 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도성제가 이제 유익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집성제하고 도성제 설명할 때 좀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인식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느낌, 인식, 그리고 접촉, 의도, 그다음 마음을 기울이는 주의, 뭐 이런 아주 이제 인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그 마음이 작용될 때 뭐 해로운 법은
만약 유익한 법이 있으면 해로운 법이 없고 해로운 법이 있으면 유익한 법이 없고 이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인식이 일어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이 작용될 때마다 항상 마음과 함께 일어나서 마음을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라는 건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한다. 또는 대상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그냥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대상을 아는 거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심리 현상들, 이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들을 조금 더 다루어 보면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섯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느낌이고, 하나는 인식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심리 현상들 중에서도 특히나 오온으로 나눌 때는 이 두 가지를 따로 뺀 거예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 의도, 마음 기울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접촉, 의도, 마음 기울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형성 무더기에 들어가고 이거 외에 이제 유익한 거, 해로운 거 이게 이제 형성 무더기에 들어가는데 요것들을 형성 무더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느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건 앞에서 이미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설명할 때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느낌은 행복한 느낌과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걸 몸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정신적인 거냐 이렇게 육체적인 행복과 정신적인 행복, 그 다음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괴로움 이렇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느낌을 그러니까 이제 심리 현상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특별히 그냥 심리 현상들 다 묶어서 그냥 행원에 넣어도 되는데 형성 무더기라고 거기 넣어도 되는데 왜 느낌을 따로 뺐느냐? 이 느낌은 가래가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래가 괴로움의 아주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은 모든 가래가 일어나는데 조건이 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낌을 따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느낌이라는 것은 가래가 일어나는 원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가래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식은 이제 산냐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알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산냐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대상을 인식할 때 제일 그 큰 무더기로 뭉퉁거려서 인식하는 거에 이제 그것이 이 산냐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갖고 그것이 뭐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괴로움이 일어날 때 또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지면은 이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편의상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름이 한번 딱 이렇게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내가 뭘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맨날 거울을 보고 이건 나고 나는 일묵이야.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일묵이라고 하는 이건 이름일 뿐인데 나라고 하는 것도 그냥 편의상 나라고 하는 건데 마치 내가 고정불변하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상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아따 쌌냐 이게 나라는 인식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아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상 이게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그냥 편의상 나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무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은 고정관념을 만들어서 실체화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에 의해서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인식은 대충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왜곡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게 다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심리 현상들 중에 따로 빼서 수상이라고 따로 이제 빼서 분류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이제 그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의 표시를, 그러니까 표상을 취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작용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인식작용이라고 하고, 이걸 중국에서는 상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그 인식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의식, 마음하고 같은 의식하고 이제 빠냐, 지혜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사실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데 쓰이는 작용인데요. 이 산냐는 싸라는 것이 함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알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윈냐냐, 냐냐라는 게 알다란 뜻인데, 윈냐는 건 분별해서 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냐보다는 좀 더 자세히 하는 게 이제 의식이고, 의식보다 좀 더 깊이 하는 게 빠냐, 지혜입니다. 빠라는 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런 뜻이거든요. 철저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불교에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인식작용,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인식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세세하게 하는 거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하는 거는 지혜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이걸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인식작용이라면, 나는 뭐 이런 이제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이고 근육은 몇 개로 되어 있고 뼈는 몇 개로 있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분별하는 거는 의식작용에 해당하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또 더 나아가서 다섯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조건에서 만들어진,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깊이 꿰뚫어 안아서 이제 이 현상의 본질까지 들여다보는, 실상을 볼 줄 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건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작동을 해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작용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그 어설픈, 대상을 알 때 가장 어설픈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왜곡이 많이 일어난다. 마치 없는 것을 실체화하고, 그냥 나라고 그냥 간단히 이름을 붙여놓으면 이것을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그것이 바로 인식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접촉이라고 하는, 파사라고 하는, 이 빨리어로 파사는 그냥 이제 부딪힌다 이런 뜻입니다. 접촉한다. 영어로 말하면 터치.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건데, 뭘 부딪히느냐 하면, 우리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외부 대상과 만나야 알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는 그 작용을 도와주는, 그 만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접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접촉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소리가 있어도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거는 그 자극은 있지만 그 접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접촉하지 않은 대상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 마음이 뭐 만나게 하는 것. 쉽게 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둘이가 이래 어느 장소에서 이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그거를 접촉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접촉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날 수 있고 의식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나는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보통 대상과 만나는 그 장소 역할을 하는 것을 안이비설신, 그러니까 그걸 기능 또는 감각 장소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생각 같은 거는 마음에서 바로 이제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만오에서 만난다 또는 마음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눈과 형색이 만나야 눈의식, 그 형색을 아는 눈의식이 일어나잖아요. 귀와 소리가 만나야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죠. 귀의식이 일어나서 이런 것처럼 어떤 마음과 또는 의식과 대상이 만나서 그거를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접촉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접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접촉이 있으므로 괴로움이 일어나거든요. 접촉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처님께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냐? 그러면 그건 접촉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있어야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일어나야 느낌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는 이 글을 어떻게 보면 접촉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 이게 불교의 또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좀 차별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접촉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 항상 그 아는 자 그러니까 아는 놈인 마음이라는 것과 그 대상 이거에 항상 관계가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지 대상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대상이 만나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이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소멸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접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접촉이라는 걸 뭐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책에서. 거기 보면은 여섯식 여섯경이라는 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식이, 귀와 소리를 조건으로 귀의식이, 코와 냄새를 조건으로 코의식이, 혀와 맛을 조건으로 혀의식이, 몸과 감촉을 조건으로 몸의식이, 마음과 법들을 조건으로 만호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접촉이다. 이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접촉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마음이 만났을 때 그 대상과 만났을 때 그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작동해서 뭔가 외부 대상을 분별하게 되는데 그것을 만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접촉이다. 만나는 것이 바로 접촉이다. 이 접촉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대상을 분별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접촉하지 않은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고 접촉이 있으니까 의식이 일어나고 의식이 있으니까 또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 그거를 뭐 집착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면서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식이 일어날 때 의식에 속한 느낌도 일어나고 인식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 느낌이 일어날 때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접촉의 작용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원에서 우리가 이제 느낌하고 인식을 제외한 형성무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접촉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도라고 하는 거죠. 뭔가 하려면 내가 의도가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걸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뭔가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있어야 뭔가 실제 뭔가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의도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의도에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이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리어로는 ចេต나라고 하는데 이 ចេต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뭔가 행하고자 하는 그것을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의도를 뭐라고 해요? 의도한다고 해서 의도라고 한다. 뭐 너무 동어 반복 같지만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서 걸어가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켜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을 하려고 의도를 일으켜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의도하는 거, 이 자체, 의지, 뭐 이런 거를, 그런 정신현상을 불교에서는 의도라고, 부처님은 이걸 의도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이 의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작용에 있어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행온, 수상행이라고 할 때 그 행의 중심은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온을 그냥 의도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고 또 이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어떻게 보면 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작용이 뭔가 의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의도해야 이루어지잖아요. 정신작용이. 그래서 의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책임자 같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로 뭘 하느냐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업이다. 네가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뭘 하면 선업이 되는 거고 나쁜 의도로 악한 의도로 하면은 나쁜 의도가 된다. 불선한 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안구따라니까 깨뚫은경이라는 경에 보면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을 통해 업을 짓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때려야지 이런 의도를 일으키면서 그 의도가 일어나면서 이 손으로 이제 몸으로서 이제 남을 폭행을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게 다 이제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의도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개미를 밑에 아주 이제 곤충이나 이런 거를 밟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의도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이게 또 그 업에 있어서 경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작은 벌레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서 죽였다면 이건 아주 강한 살생업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가 전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업이라고 우리가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라는 것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업에서는 중요하고 선한 의도로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보시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선업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건 선한 마음으로 이제 의도를 일으킨 거죠. 근데 내가 남에게 해치기 위해서 남에게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하거나 살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안 좋은 의도로 일으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선업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를 할 때 마음은 이제 마음이 중심이죠. 나머지 심리 현상은 마음에 속한 거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마음을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식이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에 속한 심리 현상들 중에서는 제일 또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업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의도가 책임을 진다. 이런 의미에서 의도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도를 총사령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모든 일에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업이라고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의도에 따라서 업이 일어나고 그게 선업이 되거나 불선업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또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예를 들면 자인화교 같은 데서는 의도보다도 몸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를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바라봤다고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실제 마음에서 어떤 의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자기가 의도를 일으키고 했느냐, 일으키지 않고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바로 이 의도를 말한다. 이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원어 그대로 마음 기울인다, 마음을 기울인다 이런 의미에서 마음 기울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초기 불전 연구원에서 이걸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attention, 주의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의 또는 마음 기울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마나시까라라는 게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마음이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느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기울인다 또는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면 주의가 이쪽으로 마음이 이쪽으로 딱 기울이지잖아요. 주의가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런 게 마나시까라, 그러니까 마음 기울임이다 또는 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대상을 분별할 수가 있죠. 이 마음이 이제 그쪽으로 주의가 가야 그 대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기울임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걸 중국에서는 자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을 작자에다가 떠더이자. 여기 떠더이자 이건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기울인다 이 말을 이제 자기라고 표현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 기울임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주의라는 말이 약간은 좀 이 뜻을 약간은 좀 협소하게 보이는 면도 있어서 그냥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 이런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마음 기울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많지만 우선에 요 5가지, 그러니까 이제 느낌, 인식, 그리고 이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원이라고 하는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접촉, 이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울인다, 마음 기울임. 이렇게 5가지. 이거는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뭐 이걸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이 5가지가 사실 마음이 작동할 때 항상 마음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들었어요. 손을 들었을 때 이 손을 들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손을 들고 이거를 이 손이라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손과 우리 마음이 눈과 이제 이 손이 눈에 이제 비치면서 여기 접촉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파사의 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 대상으로 마음을 이렇게 향하게 하는, 마음이 딱 기울어지게 하는 게 마음 기울임, 마나시까라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대상을 분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야 돼요. 그게 의도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그건 느낌이겠죠. 그죠? 이게 이게 손이구나 하고 인식, 표상을 취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손이라고 인식할 때는 이 손이라는 인식작용, 손이라고 분별을 할 때는 이거의 표상을 취하는 인식작용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느끼는 건 느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기울어지게 하는 거는 그 마음 기울임의 작용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뭘 하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키는 의도.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을 해야 의식이 일어나니까 그게 접촉.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의식이 이제 우리가 작용할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마음 작용이다.
그리고 이 마음 기울이면 특히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요니소 마나시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느냐. 그러니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면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제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보고 저 시계 탐난다. 저 시계에 대해서 참 저거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이건 이제 이 시계를 이런 이제 어리석게 마음을 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탐욕이 작용을 하게 되죠. 시계 자체는 근데 지혜롭게 마음을 기르면 이 시계 자체는 하나의 물질일 뿐이고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 단지 물질로만 바라봤을 땐 탐욕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거는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선한 마음, 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도가 어떻게 의도를 일으키냐에 따라 선한 의도가 되고 불선한 의도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해로운 이제 심리 현상과 유익한 심리 현상이 있는데 해로운 심리 현상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해로운 심리 현상인데요. 그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진치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아까 제가 이제 시계를 예를 들었는데 시계 자체가 무상하고 저것 자체가 실체가 없고 물질이고 전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깨뚫어 알면 여기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물질이고 그냥 사라지기 마련인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실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여기에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이것은 내 것 또는 저것은 탐나는 것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 이걸 어리석게 이 실체가 있고 내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 또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거의 집착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걸 영원하다고 잘못 알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알거나 또는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아는 어리석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모든 거에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의 기본은 어리석음이고 그것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있으면 또 그거의 반작용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거를 이제 해로운 법의 뿌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일어나는 모든 심리 현상들은 다 해로운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탐욕의 뿌리를 둔 거는 자만이나 사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성냄의 뿌리를 둔 건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거는 뭐 양심 없고 수치심 없고 의심 뭐 이런 것들, 들뜸 이런 것들은 어리석음의 뿌리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버려야 될 법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될 법이다. 해로운 걸 해로운 걸로 알아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사실 이런 앞에서 말한 요거는 단지 그냥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진짜 중요한 또 분석은 뭐냐면 이게 버려야 될 마음상 심리 현상인지 개발해야 될 심리 현상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요 세 가지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거는 이런 심리 현상은 버려야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집성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로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 이거는 이런 마음 상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고 지혜가 개발돼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유익한 법이다.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거를 유익한 법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런 마음은 개발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개발해야 될 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빨리어로 이제 꾸살라, 유익한 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는 선법이라고 하는데 선하다는 말은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다 이런 뜻이고 해로운 법이라는 것은 불선법이라고 하니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에 또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걸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익한 법은 도성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 상태는 유익한 법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 유익한 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성제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크게 말하면 이제 정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이제 마음에 속한 심리 현상들, 이걸 마음 무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심리 현상들이 있는데 이 심리 현상들은 또 이제 느낌과 인식과 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형성 중에서도 의도, 접촉, 마음 기울임 이런 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해로운 거냐 유익한 거냐 이렇게 해서 심리 현상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법을 분류를 하셨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괴로움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유익한 법인지 해로운 법인지 이걸 알아야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마음인지 또는 괴로움이 소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마음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유익한 거하고 해로운 걸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심리 현상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이 해로운 법을 버리기 위해서는 또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해로운 법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가래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인식을 알아야 우리가 개념을 실체화해서 거기에 또 집착하는 이런 집착을 버릴 수가 이게 인식의 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또 그럴 수 있고 우리가 또 의도 그 다음에 접촉 이런 걸 알아야 이 마음이 작용하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 원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집착이나 성냄이나 이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느낌, 인식 그리고 의도 그 다음에 접촉, 마음 기울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 마음의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이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분류는 정말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분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해로운 법과 유익한 법 이것만 철저히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결국은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느낌, 인식, 접촉, 의도, 그 다음에 마음 기울임이라고 하는 이런 심리 현상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런 정신을 조금은 그래도 너무 복잡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신을 이렇게 이것은 해로운 법이다, 이건 유익한 법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경전에서는 붓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부처님 완전히 진리를 깨달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붓다만이 이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 괴로움을 소멸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을 공부해서 이런 법을 상속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물질도 하려고 했는데 물질은 제가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신작용이기 때문에 이 정신작용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우리 마음 상태를, 이 복잡한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 마음의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 마음 중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마음은 어떤 거고 버려야 될 마음이 어떤 거냐, 이렇게 분석한 것을 두고 이제 그 나가세나 존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마치 부처님께서 이런 정신을 이렇게 분석한 거는 마치 바닷물을 떠서 이 바닷물 중에서 이 물은 한강에서 온 것이고 이 물은 낙동강에서 온 것이고 이 물은 소양강에서 온 것, 이렇게 분석한 것, 이렇게 분류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이 정신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제 이 복잡한 정신 상태를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서 이렇게 뭐 크게는 뭐 정신 물질,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수상행식, 이렇게 네 가지의 정신 무더기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게, 또 그 중에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법,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게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정말 희요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가르침을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이런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